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들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계감이 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핀비즈 맵 중에 가장 초록색이 빛나고 있는 게 테슬라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전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도지부 비중보다 앞으로 테슬라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부터 주가가 조금씩 상승세로 좀 돌아선 모습이었고, 이날은 "미중 무역 합의가 좀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겠다. 미국과 영국의 합의도 잘 이루어졌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로보택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모아지게 되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헬스케어 쪽에서 일라이릴리가 한 2% 넘게 빠졌습니다. 미국 약국 체인과 약값에 있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업체가 지금 CV 헬스케어인데요.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하는 약품을 젯바운드에서 위고비로 변경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일라이릴리가 2% 넘게 빠졌고요. 노보노디스크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었겠죠.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CNBC 보도를 통해서 나온 기사 외신을 하나 보니까요. 일라이릴리가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노보노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위고비 중에서 젯바운드의 효능이 더 높다라는 외신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규장 열리고 나서 흐름은 또 어떨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오늘 아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가 한 새벽 5시 정도였는데, 이제 다음에 올리게 되는 이 글이 내가 올리는 글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조이 즐겨라."라는 글을 좀 남겼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한 8시 부근 됐을 때 미국 대통령이 이제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글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5시부터 8시까지 요 타임라인대로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12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에 하나에 서명할 것이다."라면서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과격한 표현들도 있긴 했어요. "그동안 처방약이랑 의약품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쌌는지 나는 궁금했었다. 근데 물어보면 연구 개발 비용이라고 답을 했었는데, 그 연구 개발 비용을 사실상 지금 미국에 있는 호구들이 전적으로 부담해 왔다."라는 좀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값 인하와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내일 행정명령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는 사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제약 바이오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미중 무역 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임라인대로 제가 준비를 좀 해 봤는데, 일단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 미중은 살짝 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핵심 희토류 값을 한 3-4배 정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는 80% 정도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날에 블룸버그에서 한 60%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20%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사실상 이전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 경계감이 좀 짙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10일 우리 시간 기준으로 토요일 오후 6시 26분 정도였습니다. 미중 제네바에서 모여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개시했다라는 속보가 보도가 됐었고요. 당시에 미국 쪽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에 있는 대표가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국 쪽에서는 허리펑 부총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왕 샤오후
김유흥이라고 해서 공안부장이 같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면 라고 본다면 공안 부분 그리고 마약 단속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긴 배경 중에 하나가 "너네 펜타닐 원료 제조하지 마. 이거 수출하지 마."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걸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가 여기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미중 협상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끔 도움을 좀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 일차는 오전 10 시부터 10 시간 동안 오후 8 시까지 진행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날 우리 시간으로 5 월 11일 오후 1 시쯤 미중 다시 제네바에서 모여 가지고 이틀째 무역 협상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 3 시쯤 마무리가 된 것으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말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중 간에 상당한 좀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12 일에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중 차이가 생각만큼은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허리펑 중국에 있는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양측의 통상 경제 협의 메커니즘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후속적인 부분은 논의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긍정적인데 추가적으로 일부 차이와 마찰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마지막까지도 살짝은 도도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모습도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2기 때 참 다시 반복이 되는 중인데 1 기랑 2 기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일단 장소에 있어서도 1기 때는 워싱턴에서 했지만 2 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게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1 단계 무역 합의가 1기 때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중국 공안부장 앞서서 말씀드렸던 펜타닐 관련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같이 좀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이 2기 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이제 무역 협상 대상국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인데 한국이나 일본 등 우방 국가뿐만 아니라 피지, 레소토 같은 소규모 경제국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한 20 개국 정도 선정을 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들 국가와랑 협상을 좀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신속한 무역 합의를 위한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선 협상 대상 그럼 20 개국에 어떤 나라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한국, 일본, 베트남, 영국 이건 이미 체결을 했고요. 인도, 호주,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등 이렇게 20 국가가 포함이 좀 되어 있고요. 되게 작은 나라 마다가스카르, 피지, 레소토, 모리셔스 요런 나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방국도 포함이 되어 있고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 비교적으로 무역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피지, 레소토 뭐 요런 국가들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요 20개 국가들은 "내가 굉장히 빠르게 협상을 진행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명단에 들어 있긴 했습니다만 별도 트랙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미국과 중국은 이제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동 성명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12 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좀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불만이 일부 국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덜 주목받는 국가들로부터 협상을 진전시켜서 다른 나라의 본보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라면서 일본에서 하루 동안 수입하는 금액이 레소토에서 1년 동안 수입하고 있는 금액보다 많긴 한데 소규모 국가와 간단한 합의를 통해서 빠르게 성과를 좀 내겠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USTR 그러니까 무역 미국 대표부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지역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무역 적자를 안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베트남과는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말레이시아는 지난달부터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그 상품 무역하는 데 있어서 적자를 기록하는 중이라서 사실 협상 가능성은 영국처럼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철강 관세 그리고 그 외국 영화에 대해서도 관세를 언급한 바가 있어서 "조율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사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하나 제가 꼽아 왔던 건 누구냐면 일단 연준 인사들 중에서도 마이클 바 연준 이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관세에 대한 여파가 올해부터 인플레랑 실업을 같이 높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주최로 열렸던 레이캬비크 경제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을 했고 이날 연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가 올해 후반부터 미국의 물가 상승과 미국이나 해외 모두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높은 관세가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하고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면서 특히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세 인상이나 규모, 범위 이런 것들이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마무리가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 이게 사실상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다라는 코멘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높은 관세로 인해서 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미칠지는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바 같은 경우에는 금융 규제에 있어서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취하는 사실상 매파적인 입장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지난 2월 말에 부의장직을 사임한 바가 있고요. 이후에도 지금 FOMC 표결권을 가진 연준 이사로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좀 살펴보면 뉴욕 연은 총재는 투표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중앙은행의 책임성이랑 독립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총재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중앙은행들이 그 목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과 도구의 독립성을 가질 때 물가 안정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치먼드 연은의 토마스 바킨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관세 비용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소매업체들로부터 들리는 바로는 소비자들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가 생각만큼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 가격이 소비자들이 참아줄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하반기부터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 안에서 여전히 좀 우려감으로 남아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엔비디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이 기사가 나와서 엔비디아가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에 이제 정규장 열렸을 때 사실 '엔비디아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반응이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먼저 좀 보면 지금 이제 AI 칩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에 있어서 미국이 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사실상 피해를 좀 많이 입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출 통제했던 H20 보다도 더 낮은 사양을 만들어서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먼저 시작이 좀 됐고요.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 3 명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향후 2개월 내로 H20 칩의 저사양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7월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H20은 이제 중국에만 수출할 수 있는 엔비디아 칩 중에서는 가장 지금 성능이 좀 좋은 제품이었는데 미국 당국이 지난달부터 이걸 좀 수출 통제를 하다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대중국 수출길이 좀 막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강화된 기준도 통과할 수 있도록 H20 칩의 메모리 용량을 크게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양도 낮춰질 것이다라고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월 달쯤 나올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내에 있는 고객사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통보했다라는 로이터 보도도 있었고요. 새롭게 나오게 되는 H20 칩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제한하려는 이 미국의 그 움직임에 있어서 일단 중국 시장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새롭게 내놓는 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수정 버전 칩의 설계를 위해서 새롭게 기술 기준도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 칩을 사용하게 되는 최종 고객사는 칩의 성능 수준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모듈 구성을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고객사 필요에 맞춰서 구성을 하게 되면 성능도 약간은 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일단 이에 대해서 논평은 거부한 상태고요. 미국 상무부 역시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시장이 그러면 엔비디아한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냐라고 좀 체크를 해 본다면 전체 매출에 있어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칩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요거보다도 더 낮은 칩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는 지금 H27이 중국 정부로 들어갈 때 있어서 계속 미국한테 지금 사전적으로 통보를 받아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 껄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추가적으로 들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을 좀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내놓았던 RTX 50 시리즈 있죠. RTX 5090D가 사실상 중국에 보내지는 그래픽 카드인데 그것도 이제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었던 건데 공급이 전면적으로 중단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2 분기에 나가야 되는 물량이 취소되거나 일부 예약되어 있는 물량들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부분에 있어서는 칩이랑 그래픽 카드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칩도 잘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약 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에서도 같이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이오니모죠. 신약 개발하는 플랫폼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목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AI 칩에 이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90도 지금 중국 안에서 세일스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우리 시장 안에 있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H20에 이어서 그래픽 카드까지 대중국 수출을 좀 틀어막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고성능 D램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인데 이 기업들 역시 같이 지금 유탄을 좀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2 분기부터 RTX 5090D 있어서 중국 수출을 지금 중단을 했고요. 배송되지 않은 제품들은 취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소문으로 돌았습니다. "RTX 5090D가 중국에 못 들어간대."라는 풍문이 좀 돌았었는데 사실 이 보도를 통해서 이게 되게 공식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TX 50 시리즈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 개의 기업이 메모리 3 사가 가지고 있는 GDDR7 제품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글로벌 D램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 분기 기준으로 70%에 달하는데 SK하이닉스는 HBM 비중이 조금 더 크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GDDR7 물량이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더 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공식화됐다. 이게 공식화된 뉴스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한테 피해가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20 수출 통제로만 1 분기에 지금 엔비디아가 55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도 여기에 SK하이닉스도 같이 지금 HBM3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다 더불어서 5090D까지 포함이 된다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피해 보는 그 물량, 금액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설 연휴였죠. 딥시크가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 큰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굳이 엔비디아의 그런 비싼 칩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좋은 AI 그 챗봇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이 필요 없겠네라는 부분이 인식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 줄을 좀 잃었었는데 딥시크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라고 하면 보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일한 이유로 그러니까 보안을 이유로 해서 딥시크의 사내 사용을 전면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 겸 사장이 미국 의회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했고요. 여기서 직원들이 딥시크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 딥시크는 생성형 AI 챗봇인데 데스크탑과 모바일 플랫폼에서 제공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앱스토어 안에서도 딥시크 앱은
배제를 시킨 상태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중국 정부의 검열 기준에 따라서 민감한 주제를 필터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딥시크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서 사용자 데이터는 중국 안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될 예정이고 저장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는 중국에 있는 국가정보법에 적용을 받고 중국에 있는 정보기관과 협력을 의무화하는 구조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딥시크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내 정보가 자연스럽게 중국에 저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가 이렇게 딥시크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AI 서비스인 코파일럿과 경쟁하는 딥시크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내놨는가라는 의심도 품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MS는 다른 경쟁 앱들은 좀 허용을 하는 상태에서 딥시크만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첫 번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딥시크 앱 사용을 금지하긴 했습니다만 딥시크의 오픈 소스 모델 R1 같은 경우에는 애저에 탑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은 엄격한 레드팀 평가와 안정성 점검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애플로 넘어가서 애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XR 헤드셋 비전 프로에 대한 그 그림인데요. 주요 제품의 반도체를 이제 자체적으로 애플이 좀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스마트 안경용 반도체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보면 이 칩 사이에 그려져 있는 맨 앞쪽에 있는 그림이 그 애플 사과 모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AI 디바이스로 경쟁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마트 안경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애플이 자체적인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마트 안경 전용으로 해서 나오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27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뒤가 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요. 스마트 안경은 향후 2년 내에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 칩을 설계를 했으면 만들어 주는 회사도 있어야겠죠. 이거는 이제 TSMC가 담당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애플의 XR 헤드셋이 비전 프로인데 자체적으로 설계한 반도체 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처럼 스마트 안경에도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고요. 스마트 안경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플워치에 탑재되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발트라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브로드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AI 서버 반도체도 같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프로젝트 역시 2027년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 애플의 AI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서버용으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에 있어서 애플이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높은 상태였는데 오히려 이를 통해서 경쟁을 좀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스크 관련된 내용인데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해서 지금 운영 중인 스타트업 xAI가 슈퍼컴퓨터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의 메가팩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이 나왔고요. 요게 그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AI의 데이터 센터인 콜로서스 시설이 있는 테네시주 멤피스 상공회의소가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시설의 전력 공급 부족과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메가팩 배터리를 시스템을 추가했다라는 설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축되어 있는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150 메가와트 정도 전력을 새롭게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해서 그 xAI가 가지고 있는 그 AI 모델이죠. 그록을 훈련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동안 xAI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터빈을 좀 돌리면서 전기를 충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사진처럼 메가팩 배터리가 설치가 되게 되면서 일부 터빈들이 제거가 가능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환경 단체들도
분노가 있었다면 고게 좀 사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AI 테슬라 메가팩 활용은 머스크가 이끄는 5개 기업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xAI는 지난해 1 월부터 올해 2 월까지 계산해 봤을 때 2억 3천만 달러 정도 메가팩에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사업 부문 또한 테슬라, 그러니까 머스크 CEO가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있었던 내용이 관세, 그리고 이 관세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협정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는 미중 무역 협정이 있었고요. 현지 시간 12일 기준으로는 미중 무역 협정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공동 성명으로 나타날 예정입니다. 물론 자세한 세부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확실히 미중 분위기가 좀 톤 다운됐다라는 특징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체크하시고, 또 이번 주에는 CPI, PPI 같은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영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같이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클리핑에서 돌아와서 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 한 주도 증시 잘 체크해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 모아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